이 기본적인 저의 사상이라고 하자고요. 사상이 우리 대단한가? 사상가만 사상인가? 김정빈 사상가예요. 솔직한 말로. 이 정도의 체계면요. 그렇게까지 자신해도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폭은요. 김정빈의 인용사고가 부처님보다도 덜다고 주장하는 판인데 아무리 봐도 근데 그 말이 들어가지는 않고.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많은 부족하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아니라 됨이에요, 됨. 사람 됨. 인격의 경지. 경지가 제가 성인이 아니고, 현인조차도 아니고, 군자까지는 혹시 조금 반이라도 됐나 모르겠어요. 군자 밑에가 이제 학인인데, 이제 학인은 졸업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견해에 관해서는 제법이에요. 군자, 현인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군자는 견해도 반밖에 안 됐고, 되어 있음도 반밖에 안 됐는데요. 현인과 군자의 차이 중에 하나가 그 견해예요. 현인들은 철인이에요. 철학적인 숙고가 깊어요. 퇴계, 율곡, 주자, 무슨 장행거, 그 송대의 그 유학자들, 송대의 정호, 정의 그 6명의 유가 철학자를 후대 유교인들은 현인으로도 보지만 거의 성인으로도 봐요. 자자를 붙여주잖아요. 주자, 정자 그러잖아요. 이 자자는 공자, 맹자한테만 붙였지. 물론 순자랑 제자백과들도 붙였지만 잘 안 붙여요. 우리나라에 18현이라고 그랬고 설총에서부터 현인을 18명을 꼽는데 퇴계율곡도 물론 들어가지만 다른 조선시대에 이런 현인들을 현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자자 붙인 사람 없어요. 자자는 현인 중에서도 준성인에게 붙여요. 그런데 이제 송시열 선생이 스스로 자기 책 전집을 송자대전 이러고 스스로 자자를 붙였는데 이런 특별한 사례를 비하면 자자 안 붙이는데 주자 신유학의 아주 종합자죠.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자학의 완성자인데 사서삼경을 편찬해서 분류한 사람이 주자고요. 원래부터 사서삼경이라는 분류법이 없었는데 주자가 사서를 따로 드러내가지고 편찬을 하면서 사서 집주를 써서 사서가 정립됐거든요. 논어명리학 중흥대학. 그리고 중흥과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확연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 스승이 이제 정호란 말이에요. 정호를 부를 때 자자를 붙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앞에 자자를 쓰고 뒤에다 정자하고 또 자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하고 극존칭을 하는 건데요. 거의 공자로부터 끊어진 거를 이 양반이 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임금부터 끊어진 거를 공자가 되살렸다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 현인들은 전부 다 자기 저술이 있고 그 저술들에서 심오한 철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그냥 군자급보다 높은 거예요. 인격도 훌륭하지만 철학성이 없으면 군자에서 멈추지 현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격은 군자밖에 안 되는데 생각만 현인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현인들은 인격도 군자보다 낮고 철학도 군자보다 나은데 인격이 나아진 근거를 따져보면 철학이 깊어서 인격이 높은 거예요. 군자가 현인이 안 되는 이유는 철학이 약하기 때문에 인격을 아무리 닦아도 어느 이상 못 되는 면이 있어요. 지금 통화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부터 시작해서 한 1시간가량 김열건 법사님하고 통화했거든요. 아시죠? 윗바사나 1, 2권 써서 윗바사나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런 분인데 지금 신불교 얘기를 그렇게 제가 많이 했어요. 1시간 중에서 제가 한 40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계속 한 이야기 반복이고 제가 1만 평을 네 가지로 분별하면서 신불교는 앞으로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영어도 잘하시고 영미권의 불교도라는 걸 아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큰 취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가운데 견해 해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먼저 견해부터 해탈하고 보자. 그 견해 해탈의 핵심은 일만평에 대한 네 가지 분별 있잖아요.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 종교. 분별이 되고 특히 지난번에 이야기한 1영역과 2영역, 세속 영역과 도우 영역을 변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공자님의 시중을 가져와서 야 이것은 세속적으로 처리할 문제야 그러는가? 아니야 이거는 도로 처리할 문제야. 이거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억울하지만 뭐 해탈하면 되지. 소크라테스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 걸 뺏어가려는 놈한테 딱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지킬 걸 지킬 거냐? 이걸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간단해요. 남한 문제냐, 북한 문제냐, 딱 나는 이분법인데 이것이 명료하고 정리가 되면 견해 해탈이 되는데 큰 힘이 된다. 그거 안 되면 막 지리멸렬해갖고 있다 그런데 말이야 저런데 말이야 제1장 1절 제1장 1절에 1절 이래갖고 무슨 갈래가 많은데 딱 결론이 나면 첫 순간에 딱 언내가 스톱이 된다. 견해 해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 십지경이라는 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지경, 반야계통에 십지경이라는 경이 있대요. 저도 제목은 들었는데 내용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화엄경에 이제 십지라는 게 있죠. 10가지 경제를. 근데 거기는 제목만 있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무슨지, 환이지, 이구지, 해가지고 법은지 이렇게 돼 있는데, 환희했다, 때를 벗어났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법은 법의 구름이 일어난다. 그게 추상적이지,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지경의 십지는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때 삼지가 수다원, 초기 불교에서 수다원에 해당되고, 칠지가 이제 아라한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팔지, 구지가 이제 보살 경기를 거쳐서 십지가 이제 부처님이겠는데, 요점은 뭐냐면 그 삼지 수다원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견해 해탈과 너무 유사한 거야.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십지경을 제가 다시 살펴본 다음에 언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십지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십지경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선 견해부터 해탈하고 견해만 해탈하도 수도원이다. 십지 중에 삼지다.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근데 설사 십지경이 견해 해탈을 말한다 하더라도 김정빈이 말한 인간사의 네 영역을 다 커버하지 않고 종교 영역만 커버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교 경전 이상 자연과학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치 군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경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종교만 이야기하고 종교 안에서도 다시 불교만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를 얘기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견해 해탈이라도 십지경이 말하는 견해 해탈에 비해서 김정빈이 말하는 견해 해탈은 범주가 10배도 넘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견해 해탈이요. 군대가 쳐들어온 것까지를 포함해서 견해 해탈이라고. 그냥 견해 해탈도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강의들은 그 견해 해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삼지에 올라가고 수다원 되자 이 말이지. 그러면 견해 해탈 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달은 진짜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을 또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견해 해탈, 그다음에 이제 선정 해탈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혜 해탈이 있다고. 선정 해탈이라는 건 아까 마음의 경지가 평안해진 거죠. 평화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부터는 사지, 오지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지, 9지, 10지 가면은 마냐지가 생겨서 부처님처럼 일체지, 모든 걸 통달한 공한지까지 가겠죠. 그런데 특히 제가 신자, 특히 우리 비유적으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우리로서는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견해해탈이 필요하고 견해해탈이면 확실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지금까지 이야기만으로는 대충 어름어름 하기는 한데 전국지도를 본 것 같기는 한데 2.0 시력으로 혹은 독수리는 인간보다 시력이 6배인가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백 미터 위에서도 밑에 있는 지렁이를 보고 내리 꽂아버리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못 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력이 제일 좋으면 2.0인데 독수리는 한 10.0점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마음의 시력이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이 부처님에게는 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강의 마찬가지. 저는 수십 년 됐거든요. 이 사고를 해본 지가. 한 40대부터 치면은 얼마입니까? 30년을 한 거예요. 지금 1영역, 2영역 이런 분배는 이미 30년 전에 돼 있는 거예요. 특히 공자님에게 수기안인을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일반 논어책 이런 거 저는 군더더기 같은 얘기 너무 많아요. 핵심만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뼈다귀만 보지 그 너저분한 건더기 같은 거 안 봐요. 그래서 30년간 생각하고 다듬고 상마해온 것인데 이거를 뭐 한 번 듣는다고 다 알아들으면 이제 그런 정도의 근기면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이미 스스로 많이 깨달았겠지. 공자님 제자 중에 자공은 하나 가르치면 둘을 아는 사람인데 안회는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그래서 문일지십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일지십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요. 붙여대요. 그래서 안회는 30살에 이미 성인이었어요. 공자 제자인데도요. 공자가 칭찬만 하지 절대로 나무란 적이 없어요. 그 양반이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요. 동북아시아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 양반이 70살 살았으면 공자보다 갖고 태어난 자질이 워낙 우수한 데다가 공자같이 훌륭한 스승한테 배웠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인자하고 유하고 그래서 동양의 예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회라는 분을. 근데 많은 또 논어 해설자들은 안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공자는 왜 안회만 이뻐해? 너무 편애가 심해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잖아. 안회는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거든요. 마치 삼국지 옛날에 고우영 만화를 보면 유비는 맨날 질질 짜기만 하고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나약해 그러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약하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왕조를 창시한 지도자가 될까요? 그 사람에게 뭔가 매력과 깊이가 없으면 제갈공명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까요? 제갈공명보다 나은 뭔가가 있으니까 바치는 거 아니에요? 왜 모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아내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일찍 갔고 공자님이 아내 죽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통곡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우는지도 모르고. 끝나고 선생님 우셨습니까? 그랬냐?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안 울면 언제 운단 말이냐? 하늘이 나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천상후.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까지 애통한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 문일지십 하나만 들으면 열을 아는 제자인데 그런 제자는 스승이 있어서 깨닫기도 하지만 스승 없어도 공자님처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부처가 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무사도고
그런 근기예요. 그런 근기는 1억 명 가야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근기죠. 그런 분들은 나무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들어도 하나 들으면 스승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에 제 얘기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 제자들은 저한테 올 리가 없고요. 이제 대부분 가장 좋으면 이제 자공처럼 하나 가르치면 두라는 건데 그것도 자공도 아내를 제외하면 공자 제자 중에 가장 영특한 사람이거든요. 하나 가르쳐서 둘 한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30년간 숙고해온 거를 한 번 듣고 척척 안다는 거는 이제 거의 공자님의 70제자 정도 돼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척척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목표는 견해해탈이라도 해보자라는 것이고 최소한도 저는 공개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숙고함으로써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고 변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든 저에게 닥치는 100가지 문제 중에 적어도 99가지에 대해서 1초 만에 딱 변별이 되고요. 적어도 견해에서는. 그러니까 수다원이라는 경지가 뭔지는 몰라도 이제 다른 표현으로 견도라고 그러거든요. 도를 보았다 그러는 건데 그 봄이 선정을 닦아가지고 선정으로 보는 봄을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십지경에서는 선정으로 보는 거 말고 지금 말한 이런 논리, 이성, 토론, 설법을 통해서 딱 봐라.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또 초기경에서도요. 저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당신의 법에 대한 특징을 5가지로 말을 할 때 제일 먼저가 나의 법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견도거든요. 이때 봄은 깨달아서 보라는 것도 보는 거지만요. 설법에서 내가 연기를 말하니까 잘 들어봐. 그리고 사유를 해봐. 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깨달아서 보기 이전에 알아들어봐.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아는 거예요. 보통 아는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요약해서 알고 핵심을 알고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특한 제자, 자공 같은 제자에게 잘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 수다원 이랬어요. 경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아라한도 그래요. 맨 처음 5제자 부처님이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설법을 했어. 며칠 했는지는 모르지만 5제자 중에 첫 번째 아야 교진이라고 그러죠. 꼰단냐죠. 꼰단냐가 알았습니다. 딱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선정했나요? 아니에요. 부처님 설법하고 있었어요. 설법을 하는 게 가만히 듣는데 아까 말한 아름아름아름 시력 2.0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독수리의 눈으로는 아직 안 보입니다. 알듯 해요. 그러다 눈이 확 밝아지면서 독수리가 1000m 상공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시력을 갖는 거죠. 보입니다. 사성제가. 연기법이 그래서 견해로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보인 건 사실. 근데 견해로 보아도 그렇게 밝게 보면요. 그걸로 해탈돼요. 꼭 선정을 안 통해도 돼요. 우리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령 뭐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함대 맞네요. 저거 그냥 10년째 고생을 하고 있어. 근데 김정빈하고 견해라니까 이것이 외행과 내조가 있고 일영역과 이영역인데 문제를 여기서 자꾸 저기서 그걸 기본적으로 마누라는 남남인데 협력 관계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명료하게 아하 인간은 삶은 제각각 독립적인 것이며 타인 탐을 의존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우수적인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제식과도 관계없는 것이며 이것이 명료해지는 순간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마누라만 문제가 안 되나? 사장만도 문제가 안 되고요. 자식과도 문제가 아무런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 적어도 견해에 있어서는. 근데 그 견해가 힘이 텅텅하니까 실컷 알아들을 때는 예, 그렇겠습니다. 내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다시 그런데 말이야 거시기 이러고 또 번뇌하거든요. 시력이 1.5, 1.0밖에 안 돼서 그래. 확
충분히 알아버리면요. 당오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알미 곧 됨이 돼버려요. 지행합일. 지 알고 나서 행해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안 그래요. 지행합일은 시력이 2.0 이하 인간 시력일 때 하는 말이죠. 그 알미 독수리의 지면 독수리의 눈으로 본 알미면요. 그냥 돼버려요. 수행 과정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도를 깨달은 다음에 수행했나요? 그때 알았어요. 연기법을 보고 알았다고. 그런데 독수리온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행 합일 과정이 없었어요. 보리수 아래에 들어가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이미 완전히 갖고 수행하지 않았어요. 돈수예요. 깨닫고 나서 닦은 적이 없다고요. 왜? 환히 보면은 닦을 필요가 없어. 되어버려. 무아라는 게 환히 보여지면 무아행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무아를 이해했는데도 무아행이 안 나오는 이유는 희미하게 보이니까 그래. 김정빈이 같이. 무아를 남한테 이야기할 정 됐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어서 독수리 눈까지는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이건 내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확 봐버리면요 되어버려. 이건 또 소크라테스가 이미 말했어. 완벽하게 안다는 건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이미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이치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아는 것이 무슨 선빵이나 이런 선사들 가면 아르마리 뭐 그따위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 아르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멍텅구리 같은 소리예요. 진리는 아는 거예요. 다만 아는 것이 정말 아르마리로서 정신머리 없는 아르마리도 있긴 있어요. 그 자체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나 모든 아르마리가 다 끊어져야만 무슨 놈의 해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름알이라고 하는 서말 구슬이 문제는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럼 멍청해야 뭐 깨닫나? 그리고 선방에 오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멍청해. 무식을 자랑으로 삼아. 그거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똑똑한 중학생하고 토론해도 못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아서 그러지 말고 아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세속지식에 통달했던 사람이요. 모든 공부를 다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고서 깨달으니까 부처가 된 거예요. 10대 제자 중에 왜 사리불이 1등이냐? 세상에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그게 다 보리로 바뀌었거든. 깨달으면 아르마리가 보리가 돼. 하버드 나온 사람이 일반 대학 나온 사람보다 깨닫고 나서 더 잘 말을 할 거 아닌가. 아르마리가 문제가 아니요. 아르마리를 한 줄로 꿰어서 서말 구슬이 한 줄로 꿰면 한 마리인 것보다 낫겠지. 많으면 꿰기가 힘드니까 문제가 되긴 하나, 아르마리가 문제는 아니고 꿰기만 하면 되고 정리하기만 돼. 꿰다는 거는 변별을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가지 영역으로 딱 나눠갖고 착착착착 분별해서 전부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예요. 서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딱 한약방에 가면 서랍장이 쫙 있잖아. 여기는 뭐 황기, 여기는 무슨 뭐 우황 뭐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갖고 그게 한약방은 그냥 돼 있어요. 분별이 안 돼 있어. 그 사람들도 머리가 안 좋아. 거기에 100개의 서랍이 있으면 100개의 서랍이 쫙 좌뇌우뇌로 돼 있어야 돼. 이건 A형, B형, 나무 뿌리에서 얻은 것, 풀뿌리에서 얻은 것.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쪽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 약간 독성이 있는 거, 독성이 없는 거. 이렇게 다 분별이 돼 있어야지. 무턱대고 하는 거 다 외워야 되니 멍청한 분별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철학적 논리적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는데 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 분별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 내 영역이 그런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딱 돼 있으면은 양 많은 건 하등의 걱정이 안 되거든요. 양 많으면 방편이 많다는 건데 좋은 거지. 이 요점 공부를 해야 돼요. 요점 공부. 요점 공부를 해야지 변방으로 빙빙 돌아봐야 안 돼. 이 요점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정사고예요. 중국사를 공부해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정규 공부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한번 서당 댕기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나라에서
이른바 대학을 만들어요. 성균관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개인이 또 대학을 만들어서 퇴계 학당, 그러면 퇴계 제자들이 나름대로 개인 대학 같고, 공자 교단이 일종의 대학이에요. 개인이 말하자면 종합대학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이하고 대개 보면 그냥 아르마리로 어떤 선생 밑에 한 10여 명 모여서 공부하고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체계적인 공부가 없었고, 나라에서 이제 퇴학 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제 나중에 왕자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퇴학이 오늘날 대학이 되고, 그게 이제 조선으로 오면 성균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사에 보면은 그 임금에게 등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똑똑하다 소문이 나면 보통 천거를 해요. 우리 지방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하고 임금한테 얘기해요. 한번 만나보자고. 만나보고, 와, 그럼 갑자기 어제까지 시골서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글이나 공부하고 이랬던 농사꾼이요. 농사꾼인데 갑자기 너 장관해. 너 대장해. 쉽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강태공 보라고요. 어저께까지 납치질 하던 늙은 할아버지였고,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해 본 적이 있었니? 행정 경험이 있었니? 아무 경험도 없었어요. 80 먹은 할아버지요. 근데 데려다가 오늘날 총리를 딱 시킨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갖고 저 왕을 공격해 갖고 새 왕조를 창건합시다. 그래, 오케이. 전략도 세우고 군대도 지휘하고 밑에 신하들도 거느리고 임금과 임금 사이의 관계도 조절하고 하면서 한 왕조를 창건하거든요. 중국 전체를 재편성해버려요. 그리고서 제나라라고 하는 제일 비옥한 나라에서 동쪽에 그 넓은 땅을 하사받아서 우리나라보다 큰 땅을 하사받아가지고 왕이 돼요. 아무 경험도 없었거든요. 군대는 무슨 경험이 있어? 근데 군대에 관한 가장 고전인 육도 삼략이라고 할 때 육도라는 책까지도 남겼다? 당시 왕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신하지만 거의 스승 대접을 받아요. 제갈공명처럼. 그 정치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가르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백리해는 어떻게 되냐? 30살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40년간을 떠돌라 이왕 저왕 찾아다니는데 끝내 등용이 안 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가 어떤 왕 밑에서 말을 지키는 조장이야. 마국간을 지키는 왕의 말을 기르는 조장. 그 조장이 오늘날 가면 어떻게 과장급이나 될까요? 그런데 아주 험한 과장이지. 어드린 일, 말똥이나 치우고 이렇게 말 기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관리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임금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우와 깜짝 3일 동안 토론하는데 막힘이 없이 나라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군대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막힘이 없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재상을 맡아주죠. 3일 만에. 그랬더니 제가 이러저러하고 성장 과정에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암흑의 건숙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건숙 형님한테는 제가 못 당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먹고 살기가 힘들어갖고 이왕 찾아다니고 저왕 찾아다니고 할 때마다 건숙이 그거는 가지 마. 왜냐하면 이리저리 해서 걔는 망할 거야. 갔다가 또 망하죠. 거기도 가지 마. 걔는 이래저래 해갖고 안 될 거야. 꼭 가면 또 망합니다. 3번이나 그러는데 건숙이 3번 말렸는데 제가 다 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가도 안 하고 미리 압니다. 저 사람하고 하면 안 돼. 라고. 이러니, 그런데 이 양반 뭐 세상 일도 관심 없고, 저 은퇴해가지고 지금 고향에 살고 있는데 그분 모셔다가 이분을 재상으로 삼으면 저도 승낙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모셔봐. 그랬고, 양승상, 좌우승상으로 됐어요. 그분은 별 공로도 없었고, 이 양반이 그 뒤에 이제 백리해가 오고대교라고 그러는데, 양 5마리를 보상으로 치르고, 뭐 어떻게 데리고 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고대교인데,
이 진나라예요. 진시황 진나라거든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진나라가 지금 저 벽촌이에요. 지금 신장 위구르 그쪽 지역이에요. 내륙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부터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나 함경도처럼 문명화가 덜 된 지방 중에도 거의 오랑캐 취급을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발전이 문명이 늦었고요. 예, 옷도 이렇게 깃을 오른쪽으로 하는 게 있고 왼쪽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깃을 다 왼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오른쪽으로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곳인데 3단계에 걸쳐서 강국이 돼요. 제1단계가 이 백리해가 강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춘추 5패, 전국을 장악하는 패자를 만들어내요. 자기 왕인 진목공을. 두 번째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법과 출신의 사람이 나와서 법제도를 정비해가지고 또 강화시킨 상태에서 세 번째로 진시황이 나와갖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말목이었는데 재량을 맡기는데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돼요. 보통 사람 말이 안 되지. 뭘로 말이 되냐? 요점을 아는 걸로 말이 돼. 요점을 알면 감히 말하지만 김정빈 보고 내가 건강하다고 가정하고요. 국무총리 맡겨도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정신 있어. 지금 나보고 문화부 장관 하라 그러면 문화중관 역대 제일 잘한 사람이 이어령 선생이거든요. 이어령 선생만큼 할 수 있어요. 요점을 알거든요. 근데 무슨 시인 같은 사람 시켜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 시인 시켜줘. 하나도 못해, 개판이에요. 시는 쓸지 아는지 몰라도 요점을 하나도 모르거든. 현실을 모르거든. 그럼 우왕좌왕. 파악도 못해. 파악 쉬워요. 그 한고조를 도운 초한 삼거리라고 있죠. 그 계획을 잘 세우는 장량. 그다음에 군대를 잘 지휘하는 한신. 그다음에 행정을 잘하는 소하죠. 소하가 똑같아요. 한고조 유방이 처음에 500명으로 군대를 일으킬 때 소하는 폐라는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폐가 면이나 읍주 정도 돼요. 읍장이 아니고 읍장 밑에서 일을 하던 과장급 그 읍장 밑에 직원이었어. 근데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서 재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면장도 아니라니까. 그때 역대 한나라 재상 중에 랭킹 1위로 잘했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요점을 아니까. 왜? 면사무소 면장은요, 직원 10명 잘 거느리면 돼요. 군수는요, 면장 10명 잘 거느리면 돼요. 도지사는요, 군수 10명 잘 거느리면 돼요. 총리는요, 도지사 10명 잘 거느리면 돼요. 장관 10명 잘 거느리면 돼요. 맞나요? 맞잖아. 대장은 중장 30명 잘 거느리면 돼. 20명이든 30. 그 밑에 대령까지 내가 관리하리? 그건 네가 해. 그럼 되지 않아. 부장만 관리하면 되지. 사장이 뭐 계장까지 내가 보리? 과장까지? 부장이 알아서 해. 네가. 그럼 부장은 계장 알아서 하고 계장은 사원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면장이 관리하는 사람 숫자와 대통령이 관리하는 숫자가 똑같아. 요점을 알고 나면 그러므로 우수한 인재, 소하라든가 백리야라든가 강태공 같은 사람이 볼 때에는 말을 다루는 조장할 때 하고 재상이 할 때 일하고 일의 양이 똑같아요. 그때도 8시간 일하면 푹 나머지 시간은 자면 됐고 나라 재상이라고 해서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널 모르는 거야. 정말로 뛰어난 인재라면 너 8시간 일하고 팍 자야 돼. 8시간 만에 다 정리 못하면 너는 아직 재상감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천하 80억 인류를 맡겨놔도요. 8시간 일하면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석가가 돼요. 요점이에요. 그 요점은 이 포트폴리오. 정확하게 이거예요.
저는 그것만 계속 요점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상할 수 있지만은 정규교육 훈련을 안 받은 게 얼마나 잘 된 건지 몰라요. 정규교육 받으면 전부 개장들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전부 무슨 병장이 어떠느니 하사가 어떠니 이러고 앉아있어. 나 지금 그거 관심 없어요. 별 4개짜리 상대하기도 좀 바빠. 별 4개짜리만 10명 관리하면 난 끝이야. 장관만 10명 가냐면 끝이라고. 내가 거기까지 내가 신경 쓰기 이거거든. 인생도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데 별 10명도 아니야. 4명만 관리하면 돼. 대자, 대타, 그 다음에 세속 원리, 도 원리. 세상에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딱 돼 있으면 8시간까지 뭔 필요? 문제 들어오면 1초 만에 탁탁탁 변별이 되고 오케이. 일단 견해에 있어서는 그래요. 이제 추진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추진 면에서 내가 아직 현임 군자가 못 돼가지고 이러고는 있으나 일단 이제 사람의 능력이 저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 변별 쪽에 좀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밀어붙이는 건 말 들어보면 우리 안 선생님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견해를 제가 제공할 테니까 안 선생님이 밀어붙이면 안 선생님도 젊잖아. 저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화 잘한다고 그 사람 보고 군대 맡기면 군대 못 잘하냐? 못해. 아무리 이건 행정, 이거 잘하지. 그러면 한심 보고 그러면 행정하라 그러면 잘하냐? 못해. 그거는 군대지. 잘해. 각각의 인간은 저마다 타고난 영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특장을 살긴 살리는데 어쨌든 기본은 그래도 이 바른 견해 이것이 사람은 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요. 아르마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된 아르마리는 중요하다. 아르마리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분별해서 다 그 아르마리들이 어떤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지 4등분해서 사절판 그릇 어디에 들어가며 사절판 안에서 1절판 안에서 다시 또 4등분이 되든지 8등분이 되는 거고 8등분 된 것 중에 1번이 다시 또 5등분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각 부서 중에 1부서 안에서 다시 과가 나뉘고 과 안에서 다시 기가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덜 중요하고 첫 번째 분별,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 장관급 분별 여기서 70%가 이미리 결말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조금 잘못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구상했을 때 박 대통령의 시야가 양김의 시야보다 더 높았어요. 미래를 멀리 본 거죠. 몇십 년, 50년, 100년을 보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물류, 교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중심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전라선보다는 경상도에 사람도 많이 살고 부산과 소통을 해야 되고 부산은 한국어 하니까 꼭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내야 되는데 돈은 없다. 그렇다고 아주 좋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허름하더라도 나중에 고쳐 쓰더라도 일단 길부터 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당인 김대중 선생, 김영삼 선생은 막 반대를 많이 했다 이거지. 돈도 없는데 딴 데 쓰지 이렇게 됐다. 나중에 보니까 박 대통령이 맞았잖아. 왜?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본 거지.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알 거를 미리 아는 것이 전체를 보는 시야하고 넓이고 분명성이거든요. 박 대통령한테 이게 분명히 보인 거야. 이 도로를 건설한 이후의 그림이 2.0은 눈으로 보인 건데 양김한테는 1.0밖에 안 보이고 다른 것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분별이 안 돼서 아까 말한 장관급, 총리급 판단에서 헷갈리고 있는 거지. 박 대통령은 장관급, 총리급 최종 판단, 첫 번째 판단에서 A가 맞아? B는 틀렸는데 이거는 A인지 B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지. 이 첫 번째 판단에서 70%가 결정난다 이거지. 한다 쪽이 70%도 아니고 90%가 결정이 나. 그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안 들어오셨지만은 백관 스님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때 막 많은 사람이 죽고 도로하다가 박 대통령 원망하는 사람이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억울함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문제점이 생겼어요. 생길 수밖에 없지. 돈은 없는데 추진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 개인을 위해서 애통해 하는 건 100번 내가 지당하게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그 일을 추진할 때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하면 제발 좋겠지만은 그렇게 될까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똥 못 담근다고 아무도 안 죽어야 되니까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금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똑같이 일어났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종교가 자이나교라고 있죠. 자이나교단은 불살생에 대해서 불교보다 더 엄격해요. 지렁이도 죽이면 안 되고 절대로 미생물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스님들은 물도 걸러서만 먹어요. 거기에 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사 같은 직업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지렁이를 죽이고 벌레를 죽이게 된다고 해갖고 장사만 해요. 그런 식으로 그거야말로 부덕이 묻어서 잘못 담그는 건데 불살생의 정신은 너무 좋아. 그러나 적절한 정도라는 것이 있지. 과연 그게 합당하냐 이 말이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텐데 누군가가 벌레를 죽여갖고 만든 쌀을 먹으면서 내가 안 죽였으니까 괜찮다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100% 아무 안 하고 나는 일을 다리는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30% 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 것이 일이지 100% 아무 피해도 없는 일이라는 게 어디 가능하냔 말이야. 근데 그 30% 중에 하나를 들고 와서 나머지 70%까지 부정해버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큰 일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요. 전쟁을 지휘하다 보면요. 반드시 선한 전쟁만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남북전쟁 우리나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다가 빨치산을 토벌을 하다가 빨치산만 죽여야 되는데 빨치산 아닌 민간인을 포함해서 한 마을을 학살했어. 그래갖고 그냥 오늘날까지 왜 그랬냐 해가지고 나쁜 놈들 그 빨치산만 죽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예 국군 자체를 무시해. 나쁜 국군이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전쟁 지휘관으로서 빨치산과 전쟁을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이 마을을 다 죽이면 나는 살아. 그중에는 우리나라 지지자도 있어. 그렇게 하는 거냐. 골라서 아무 잘못한 사람 하나도 안 죽이고 그러나 빨치산이 있을 수는 있어. 그게 살려놨어. 끝내 해결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빨치산이 다 점령을 했어. 이 양당 간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를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고 삶이 그렇게 단순치 않다는 걸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입장에서 높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7대3이라는 거예요. 7을 살리기 위해서 3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덴케르크 철수작전이라고 유명하죠. 영국군이 지원을 하러 프랑스에 갔는데 독일한테 밀려가고 바닷가 코너에 몰려서 30만 명 이상이 죽게 생겼죠. 배를 태워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시간 여유가 없어. 그래갖고 한 장군에게 명령을 하죠. 넌 거기서 지켜라. 시간을 하루를 벌어줘라. 그 사이에 우리 30만 명은 그야말로 어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철수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넌 죽으라는 거예요. 소수를 갖고 어떻게 막아. 죽고 시간만 벌어달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죽어라고 명령을 해요. 말하자면 처치. 실제로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시간을 벌어서 33만 명인가가 돌아오고,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30만 명이 다 죽었더라면 히틀러가 영국을 먹었을 거예요. 전 유럽을 다 먹었을 거예요. 2차 대전에 연합국이 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유럽이 히틀러화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전체로 보면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없지 않을까요? 그 재앙을 막아준 사람이 처칠이에요. 영국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된 거예요. 나중에 미국이 합세해서 됐지만 미국이 합세하기 전까지 싸우는 사람이 영국밖에 없었어요. 영국이니까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왜? 같은 언어인 영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처칠, 이 루스벨트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처칠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처칠이 독일을 무찔렀고 이탈리아를 무찔렀기 때문에 같은 연합체였던 일본도 멤버 쓰고 죽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처칠과 루스벨트가 일본을 쫓아낸 거라고요. 우리가 해방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이 우리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처칠이 1만 명의 군인을 어떻게 내가 죽으라고 명령할 수 있으랴? 어떻게 너 죽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양심이 발동해서 아까 말한 짜이나 교도 마음으로 혹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우물쭈물 했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예상이지만 30만 명 다 죽었고 처칠도 죽었겠지. 그리고 민간인들은 뭐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쯤 보고 있는데 아마 1억 명이 죽었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로서 1만 명의 목숨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나중에 후대인에 와갖고 왜 우리 할아버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처칠은 나쁜 놈이다. 왜 아군을 죽였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국에 가면. 한국에서는 그 큰 70%를 보지 못하고 큰 그림을 못 보고 작은 그림만 붙들고 경부고속도로에서 하나님 해줬다. 물론 그 말 자체를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그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와 병치해서 얘기를 해야지. 경부고속도로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 중에 1%라도 지분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박정희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박정희가 잘못한 건 많아. 누가 몰라. 아는데, 하나만 얘기하지 말자 이거지. 큰 그림도 좀 보자 이거지. 한 국가를 지도한다는 정도 되면 그러한 결단과 분별을 통해서 70% 쪽에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도자지. 30% 20% 우물쭈물하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지도자 많았어요. 후대 대통령들 그런 사람 수두룩했고요. 거의가 어쩌면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때 즉흥적으로 왜? 큰 그림을 못 보니까 그냥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다가 저거 적용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5년 다 지나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그림을 박정희 이래로 제대로 가졌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어요. 김 대통령이 거기서는 박정희보다 시야가 좁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거 보면 그 양반은 그 양반 나름의 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화에 대한 이해,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이해, 이런 종합적인 다른 분야까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때 논 설계가 문화적 70%가 잘 설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류가 된 거야. 그렇잖아요.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시야까지 포함한 건 박정희는 거기까지 못 갔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박정희 눈이 더 넓었지만은 박정희가 놓친 거를
여기는 좋았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노무현은 약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뭐 유명한 분이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과 동급이며 노무현은 그보다 못하다는 하버드 나온 교수님이 멍텅구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이재명하고 김대중이 동급이라는 건 도대체 그게 무슨 발상인지 하버드 대학 나온 그런 바보가 되는지 나는 알 수도 없고 심지어 노무현보다 낫다고? 뭐야, 그게 뭐야. 노무현의 그 순수성, 그 용감성, 투신성, 이익을 다투지 않고 전라도 지도자가 있는 당에 들어가서 부산에서 떨어지거나 말거나 3번씩 나오는 그 용맹함, 그리고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용기, 뭐 이런 목숨을 던지는 것, 투신, 이게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5천만 명을 자생과 생명을 지금 하고 처칠같이 너 죽어 하고 우리나라 군인 50만 명 보고 명령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 목숨 하나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 목숨은 딱 내놓고 얘기해야지. 대통령 되려면. 그런 용감한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 김대중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으니까 목숨 내놨다고 가야 되고 노무현도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기와 그런 용맹성과 그러나 이제 또 용감하기만 해서는 또 안 돼.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노무현은 용감은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야가 반밖에 안 넓어가지고 또 문제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당도 좀 수용하는 그 포용력이 좀 부족하니까 맨날 싸우다가 그냥 가버린 거죠. 뭐 그래서 정치 얘기는 넘어가긴 했는데 요점은 정치든 뭐든 간에 지금 회사에 계시니까 앞으로 회사의 직위가 점점 올라가겠죠. 사람을 다스리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때요? 직위가 올라갈수록 8시간 일하면 되던 것이 9시간, 10시간 되고 있습니까? 계속 8시간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올라갈수록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능력자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렇지를 못하네요. 줄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똑같기를. 일 많아요. 시간이 뭐 집에 와서도 이제 뭐 생각을 항상 반은 거기에 생각이 일에 가 있고 그렇죠. 내일 뭐 해야 할 것들 이렇게 하여튼 갈수록 시간이 쫄리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시간이 절약되면 그건 뭐 귀신 같은 일이고요. 그거는 이제 강태공이나 백리에어나 소화의 수준인데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긴 준걸들이죠. 그야말로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천재들인데 그러나 하여튼 이 요점은 이해했죠. 그 관점에서 한번 회사 일이라고 하는 걸 지금 밤새도록 집에 와서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내 식으로 말하면 면이나 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그거 말고 전국 단위의 더 높은 시야에서의 나의 삶.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게 지금 지난번에 얘기한 인형사고 아니겠어요? 회사라는 것 자체는 경쟁의 영역 안에서의 일이에요. 그렇죠? 딱 분별이 됐죠. 도의 영역을 근데 내년부터 이제 말하자면 수련단체 같은 걸 해보고 싶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의 영역으로 딱 일단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 분별부터 시작해서 대자, 대타가 또 있고요. 이런 걸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국 지도 면에서.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정해야 돼요. 지금 내 시점에서 결단을 내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요. 어,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뭔가를 잘라내야 돼요. 과감해요. 전국 지도를 보면 과감합니다. 아까 박정희가 일은 해야 되겠고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하니까 현대그룹 당신이 알아서 하소. 경경유착이고 뭐고 간에
내가 밀어줄게. 나중에 가면 정경유착이라고 하겠지. 정부랑 재벌이랑 놀아나갖고 쟤 부자 만들어주고 있네. 그 정경유착이고 말이고 일은 해야 되잖아. 어떤 놈이 할 건데. 예단하고 봐. 사람이 막 8시간 일해갖고 안 해가고 막 밤새도록 하고 있다가 막 지쳐 쓰러지고 다치고 가끔 죽기도 합니다. 좀 줄여는 보는데 그래도 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박 대통령이 상당히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부하를 무지하게 아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혁명. 혁명하다가 잘못되면 다 사형이잖아. 근데 중령급들이 수십 명이 장군과 내가 죽을게! 이러고서 달라들어가지고 혁명이 된 거예요. 김재춘이니 뭐 무슨 아무개니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중령들이었는데 박정희 장군이라면 내가 같이 죽게요. 죽을게요. 이러고 달라들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달라드나? 평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쟤는 같이 죽을 만한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유비한테 충성을 바친 관우장비가 있듯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냐고. 아무나 혁명하자고 나오나? 그 위험한 짓을? 아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는 거예요. 내 거. 너 내 사람이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고, 내 손해보더라도 내가 해주고, 심지어는 내 팔 잘라서 줄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팔을 잘라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 많은 사람으로서 국민 전부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독자가 되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불쌍한지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어떨 때는 큰일 하다 보면 손가락 하나 잘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삶을 운영하는데도 손가락 자르는 데가 있어야지 뭐가 일이 되지. 그래야 8시간 일로 줄어들지. 손가락 안 자르면요. 그냥 9시간 되고 10시간 되고 끝내 지쳐서 빌빌 써다가 그러다가 이제 골골하다가 늙어 죽고 마는 게요. 그냥 대부분의 중생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가니까 그렇게 사시고 싶으면 사시고 결정을 내리려면 과감한 어, 할인을 해야 돼. 할인이 이제 깎아준다는 건데 한다는 건 할은 벤다는 거거든. 베어서 끌어내린다는 뜻이에요. 할을 해야 돼. 할. 그 대산 배달 유명한 그 바람의 파이터 최영희 선생 그 네. 만화로 유명한 그분 제가 2번 인터뷰했거든요. 책을 내자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길게 대화도 하고 그분이 준 뭐 일본에서 책도 많이 냈어요. 일본에서는 거의 뭐 신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파이터죠. 그분이 해준 몇 가지 중에 아직도 인상에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호텔에 어느 날 밤에 들어갔는데, 어? 어둠 속에서 칼을 든 사나이가 나타났다. 단둘이 싸워야 되는데, 쟤는 칼을 들고 있고, 나는 맨손인데, 쟤라고 해서 뭐, 약골은 아니고, 나못지 않은 격투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대답할 수는 없는데. 1. 이 양반도 전국 지도를 아는 사람이요. 그만큼 된 데는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전국 지도를 알고 정확하게 포지셔닝이 되면 용감하고 집중력이 생겨요. 70%에 집중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30% 때문에 왔다. 그런데 말이야. 이러고. 그런 데가 없어. 70%만 하면 되고 30%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지.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말이야. 저런데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결단은 뭐에서 나오느냐? 밝은 눈으로 7대3을 딱 보고 7 하고 딱 잡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양반 뭐라고 말했냐? 그때는 1, 2라고 안 했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1. 팔 하나가 없다고 친다. 오케이?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팔은 버리다. 딱 이래야 된다. 안 다치고 저놈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알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노무현에게 그게 있었어. 멋진 사람이에요, 노무현. 진짜 멋쟁이야. 아니다 싶으면은 탁 잘라내는 힘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양반 비서만 하면 될 사람이지 절대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양반 옆에 따라다니다 어쩌다 대통령 된 건데 노무현과 같은 그런 결단, 결기, 큰 그림 이게 없으니까 오왕좌왕하다가 세월 다 보내. 큰 그림이 딱 있는 거지. 한 팔은 없어졌다 딱 하고서 싸우면 일단 팔은 없어지지만 살긴 한다 이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팔까지는 이제 좀 심하니까 우리는 최영희보다는 좀 못하다고 치고 최영희 같은 분을 담기에는 아직은 공부가 좀 부족하니까 그 양반은 거의 역사의 이름을 남긴 뭐 전설 그 자체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로 하자고 손가락 하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뭐 그나마라도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 관점에서 한번 자신의 삶 그런 그 시간의 배분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어, 삶을 정리하면 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많은 선지식들에게 설법도 듣고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하지만 그 많은 선지식들이 이런 얘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속과 도와의 관계, 그 변별, 어디서의 결단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눈 감고 앉아봐야 해요. 손 자기 속임만 하고 있어요. 심오한 소리 자꾸 하는데 알고 보면 이쪽에 다 쓰고 가고 있고 이쪽에 다 문드져 가고 있는데 그건 덮어놓고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가 어, 추악한 것이 있으면 일단 뚜껑을 덮는다 라는 말이 있대요, 일본에는. 그래서 나쁜 거 있으면 드러내갖고 고름 있으면 째고 말이야. 수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냄새가 안 나면 없는 거야 하고 똥 있으면 덮어놔.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일본 인간들이 저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서도 끝내 그것을 잘못된 똥을 인들 보고 똥을 치우고 우리 앞으로 가자 이 생각은 안 하고 덮어두자고 계속 덮어만 둬가지고 저 모양이에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걔네들보다 사실에 직면하는 힘이 강해요. 나는 미래에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하고요. 한국에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정치적으로 다툼이 많지만은 그 다툼도 넓은 시야에서 보면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경쟁 사회인 세상에서는 다투게 마련인 거예요. 역시 경부고속도로 하다가 몇 명 죽은 것 때문에 안 해. 라고 하면 이상하듯이 안 다투는 정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느 나라든 정치는 다투고 옛날부터 다투. 이익이 생기면 다투게 돼 있는 게 인간이지. 어떻게 성인들끼리 만나지 않는데 안 다투겠어요. 다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죠. 그 조정이 정치니까. 일본에는 다툼이 없어요. 일당이 계속하고 있거든. 자민당만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도 정치로부터 아무런 정치 갖고 변화시키려고도 안 하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 국회의원도 맨날 그놈이고 대대로 해먹고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바뀌지도 않고 내가 총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직접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뽑는데 국회의원도 맨날 그놈만 나오고 그냥 매 빠져 있는 거지. 다툼이 없어 조용하니까 일본 정치는 좋은가요? 앞으로 희망이 있나? 아니에요. 다퉈야 돼. 다퉈서 정권도 바뀌어보고 고생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니까 그나마 한국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거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중국이 조용하니까 공산 독재니까 북한이 조용하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툼도 반드시 그 다툼은 나쁘다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툼이 또 좋다는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도 경쟁 영역에서 내가 다툴 수도 있는 거지, 도 닦는 사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면.
그러나 그 다툼은 또 한계도 아는 것이고요. 또 조정해야 될 때 조정할 때도 알면서, 그러나 또 도의 영향에 와서는 일체 다툼이 없는 경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 배분과 인생 계획을 세워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세상에 있고 처자식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경쟁으로서 딱 벌 거 벌고 가질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정당하게. 그러나 평생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문제를 근치는 못하고 일시적 부분적으로만 채식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지 근원적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으니 비율로 도우 비율을 높여서 자 40대는 여기까지 왔다. 6대 4로 했는데 5대 5로 하고 5대 1로 했는데 거꾸로 4대 6으로 하고 해서 도우 비율을 높이고 은퇴를 내가 60살에 한다든지 뭐 70살에 한다든지 하면 그 이후에는 내가 도우 비중을 8대 2로 높여서 아주 전념하다시피 하고 최후에 야 1년 남았다. 아이고 이제 마누라고 자식이고 뭐 가족이고 돈이고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마다 자기 입장과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딱 세워놓고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뭐 비율적으로 말하면 한 6대 4나 7대 3 정도로 도를 높이 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3이나 4인지는 몰라도 저도 세속 영역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돈 같은 거 안 받는다. 도니까 이런 영역도 있지만 그런데 문학 배우러 왔대? 공짜로만 해? 나도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의하러 갈 때도 구도 모임에 강의하세요. 공짜예요. 예, 알았어요. 공짜도 하는데 공짜는 미안하니까 갈 때 5만 원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그럼 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문학 강의 해주세요. 얼마 줄 거예요? 저 전라남도 나주에서 하는데 5만 원밖에. 아이고 비용 내가 피곤하고 안 가. 무슨 그거 갖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하든지 이유가 없어요. 돈 얼마 줄 거예요? 물어봤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야 돛 닦는다고 명상한다고 하더니 왜 손 얘기 바보 같은 소리지. 내가 언제 명상만 100% 한다고 그랬니? 그런 분야, 도 분야도 좀 있지만 나 세속 분야도 있걸랑? 그 분야에서 지금 딱 분별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 데나 갔다가 돈을 갖다 댈 때가 있고 돈을 갖다 댈 때가 있는 거지 도와 돈을 헷갈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원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강의라는 게 이론적으로 그냥 차분하게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공학자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파토스 열정 제가 조금 전에 그 김열곤 법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집사람이 옆에서 듣고는 당신 흥분했을 거더라. 그 흥분이란 단어를 잘 써야지. 그건 흥분이 아니고 열정이요. 파토스요. 흥분이란 말에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수행자답지 않다. 감정으로 휩싸인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한테는. 좀 절제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이런 뜻인데 그 말도 한 30%에서 40%는 맞을 거예요. 약간 흥분도 했을 것 같아. 그러나 내가 구도라든가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10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열정과 감동과 감탄과 좋은 의미의 파토스. 오히려 그게 있어야지. 그래야 생명이지, 살아있지. 어디나 가나 차분. 이러면 그게 기계냐? 생명체냐? 바로 그것이 불교의 문제점 아니냐? 맨날 가면 분석하고, 맨날 가면 오원 12처하고, 맨날 가면 무슨 공하고, 맨날 가면 뭐, 그, 아비담마 얘기 들어봐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건조한 소리만 하지, 거기에 열정이 있습니까? 흥분이 있습니까? 살아있음이 있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활화산 같이 폭발하고 말이야. 들이받고 있습니까? 기독교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흥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불교적으로는 수양 안 된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그래야 된다는 것도 그렇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걸 포함해서 내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를 비판해 달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우선 안 선생님부터 그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오늘도 중요한 얘기,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생활 속에서 현실은 직장인이고 또뭐 거창하게 구도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쨌든 과연 진실이 뭐냐,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내일 뭐 해야지 하면서도 또 반은 항상 이쪽으로 그 의식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 승민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이 그야말로 이 전쟁터에 관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고요. 또 그 아까 최배달 최영희 선생 말씀하셨는데 아니, 두 가지 정도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소양이 선생 관련 예. 나머지 하나는 그 신체적인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선생님이 체육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체력 단련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뭐 3종 철인 경기까지 생각하실 정도인데 이분 단련이야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어마어마한 단련을 하신 분인데 그 단련이 주로 단전과 또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단전에 관한 얘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김열권 법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열권 법사님 뵌 적은 없어요. 전화 통화만 한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전인가?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그분 책 윗바사나 1, 2를 보고 또 다른 책을 좀 봤는데 그분은 단전호흡 이쪽을 또 그 접목시켜서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내용은 모르겠고 네. 이제 김열권 법사님은 뭐 한 서너 달이면 한 번씩 내가 전화를 하거나 그분이 그렇게 또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한 시간가량 보통 보면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내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위파사나를 중심으로 하기는 하되 대승 위파사나 북방불교의 불교 사상을 결합한 위파사나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티베트 불교라든가 또 산전호흡까지도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다른 좋은 행법을 결합한 그런 수행법을 많이 생각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김열건 법사님이 만약에 추구하신다면 그분이 추구하시는 신불교와 그다음에 교수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신불교가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의 방향이 비슷한 건지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일단 견해 해탈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로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즉시 결국 이제 법륜 스님이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괴로움을 그 자기가 가진 장점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줄여주거나 덜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바로 즉시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해법을 찾거나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거나 어쨌든 그렇게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견해 해탈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이제 김열권 법사님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음, 일단은 항상 전제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파악한 김 법사님의 견해이기 때문에 진짜 김 법사님 견해와 제가 파악한 김 법사님 견해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유사하기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것은 김 법사님의 경우만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그러해요. 내 수제자가 있다고 해도 그래요. 심지어는 석가모니와 사리불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교리상으로는 그럴 수 없으나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그 공유된다는 건 완전히는 없거든요. 비슷은 해도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르죠. 그분은 신불교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은 신위파사나라고나 할까 뭐 그런 건데요. 다른 것이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세속사회관에서 포함시키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군사를 포함한 세계관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삶을 바라보는 범주가 제가 넓죠. 그러니까 네 가지.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 종교할 때 자연과학은 조금 포함할 수 있어요. 요즘 학자들이 많이 뇌과학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난번 오늘도 뇌과학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과학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예술 전혀 언급한 적이 없고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양 철학 또는 동북아시아 공자 철학, 노자 철학 그거 언급하신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문학, 기타 인문학, 인문학도 사회과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는데 무슨 사회과학,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과학 그런 거 언급하신 적이 없고 인문학에서도 문사철이라고 흔히 동북아시아에서 하는데 문학 얘기한 적 없고 역사 얘기한 적 없거든요. 동북아시아 철학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럼 네 가지 영역 중에 종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도 그러면 기독교 얘기했냐? 안 해요. 이슬람 얘기냐? 안 해요. 불교만 얘기해요. 다만 불교 안에서는 남방이나 북방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합시다라고 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죠? 그런가요? 아주 그 큰 도움이 되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김준 스님의 그 저 아, 견해 해탈. 역시 그것도 비슷해요. 견해 해탈에 기여하죠. 범주가 좁죠.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한 거는 거기 질문자들의 질문은 대개 보면 면사무소에서 질문하죠. 면사무소 이런 해결을 볼 수가 있죠. 주민등록 등본 띄었죠. 근데 그 양반은 다른 문제는 전혀 그 양반이 지혜를 얻어가지 못할 거예요. 군단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답변 갖고는 대답이 안 되죠. 혹시 또 군단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도단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 이 단위가 넓어진다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단위가 그 층위가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용어가 개념적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능숙하게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도단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거나 시력이 1.0으로밖에 안 보여요. 2.0으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정빈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높은 단위에서 얘기하면 개념적으로 말을 하는데 개념도 1차 개념이 있고 2차, 3차 개념이 있는데 7차 개념으로 말을 하면 예를 들면 존재라는 단어를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존재하면 상당히 높은 차원의 개념인데 존재하면 알 거는 같은데 아리송하잖아요. 그렇죠? 형이상학적, 뭐 도, 막 이래버리면 뭐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희미하게 시력 나쁘게만 보이지 명료하게는 안 보이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법륜 스님의 대중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데 있어요. 왜냐하면 면사무소 일을 물어보니까 주민등록 띄워주는 사람 많잖아. 이런 사람도 많고. 근데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러 장관 만나러 온 사람 몇 명 안 되거든. 그러니까 법륜 스님의 모르겠어요. 정문직선을 많이 있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보는 범주 내에서라는,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라고 하는 전제하에 더 넓고 더 깊은지는 또 모른다 이거지. 그걸 항상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보아오고 알아온 범주 내에서는, 음, 예, 넓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가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법륜 스님은 한참 생각을 하시거나 어쩌면 말문이 막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법륜 스님 만난 적도 있는데 내가 보면 저거는 그 다음이 있는데 맨날 왜 면사무소 얘기만 하고 있지. 답답해 죽겠어요. 500번을 가도 면사무소만 얘기하고 싶거든. 제가 듣기로는 법륜 스님 많이 안 봤는데 몇 번만 보고도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제가 언제 개별자 얘기한 적 있죠. 인간은 저마다 개별자. 자기 삶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별자라고 하는 개념만 알면 법륜 스님은 모든 가르침은 그 한마디로 다 정리되지 않을까요? 법륜 스님 말씀 몇 개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그- 편이에요. 새로 뭐 그게 수로 하면은 100개 넘게 들었겠죠. 100개 넘은 것 중에서 개별자라는 개념 알아요? 이해했어요? 모든 인간은 개별자다. 어? 교수님하고 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온 그 그러니까 용어가. 제가 말한 개별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개별자라는 게 음, 완전히 독립된 음, 주체로서의 음, 그 개별자로 그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내 삶은 내 거다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이거야. 있는, 내 삶은 내 거라는 게 개별자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러면 500개 가르침 중에서 개별자를 이해한 사람은 500개 다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하나만 들으면 될까요? 하나만 들으면 되죠. 그러죠. 같은 얘기죠. 네, 개별자로 네,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500번이나 듣고 있어? 이게 제가 500개를 듣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응? 그 각 사람마다의 스토리가 아, 맞아. 재밌더라고요. 그건 맞아. 그래서 제가 그걸 예, 보는 그래, 맞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맞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 스토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 그게 이제 붓으로 서말을 모으는 것 같은 거예요. 정보를 모으고, 그러면 거기서 얻어진 그 나름의 개별성 때문에 나중에 남한테 말을 하거나 또 자기 견해를 도움이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번에는, 그거는 이제 문학적인 측면이야, 사실은.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개념화 해가지고, 개별자 같은 얘기 또 안 해? 1학년도 맞죠? 그죠? 그죠? 예. 개별자, 너는 개별자야? 그러면 법륜 스님이 만약 그 사람들이 그 개념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고 치면요. 모아놓고 개별자라는 게 있는데 인간은 개별자예요. 사람은 자기 거예요. 딱 설명한 다음에 다음부터 개별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질문해서 개별자. 500번 얘기해. 그 전부 개별자로 답이 다 돼. 내가 볼 땐 그러거든. 두 면이 있는 거니까 그, 그러한 개인의 재미 때문에 들어보는 거는 괜찮다고 보지만 500번이라든 건 넣는 건 너무 심해. 시간 낭비야. 나 같으면 두세 개 듣고 안 듣는다고. 개별자 얘기만 왜 계속 들어. 그래서 개념화라는 게 그런 거라고. 예를 들면 콩나물, 두부, 김치, 마늘, 깍두기, 뭐 기타 등등. 이걸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반찬 그러죠. 그죠? 그러면 콩나물이나 이 10가지 반찬들 하나하나가 면사무소야. 그리고 반찬이라는 이름이 군사무소야. 맞죠? 한 단위 높아졌죠. 그럼 반찬 말고 쌀이 있다 이번에는 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라 그래? 식자재 그런다고 하시자고. 네. 그럼 식자재는 반찬보다 개념이 높다? 그러면 10가지 식자재는 뭐예요? 두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자재 아닌 또 뭐 잡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있어. 또는 뭐 기타 사물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인데 주로 식물만 치자고 그럼.
그러면 식물 개념이 있어. 그러면 도보다 더 높은 뭐겠죠? 미국 같으면 주겠지, 주. 그러면 식물보다 더 넓은 전 생명계가 또 있겠지? 그죠? 그러면 생명계라는 게 또 있겠죠? 이번엔 생명계 말고 무생명계도 있잖아. 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상위 개념이 피라미드처럼 있겠죠.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 언어가 쓰인다 이 말이야. 더욱더 추상적이고 개념적 언어가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위 개념을 쓰면서 생활을 하죠. 한 개념 올라갈수록 못 알아들어. 어린애한테 콩나물 이거 다 알아듣는데 반찬까지는 알아듣는데 아주 어린애 같으면은 반찬까지는 알아듣는데 식자재 그러면 못 알아듣지 않겠어요? 5살짜리한테. 식자재까지는 식물계, 뭐, 초등학생 알아듣는데 중학생 식물계, 계가 뭐지? 식물계면 범식물계 또 이랬다. 범자가 들어갔다. 범은 뭐냐? 호랑인가? 그 다음에 존재계. 이러면 대학생 알 것도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상위 개념이 될수록 철학적 용어 쪽으로 가게 되고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못 따라오니까 대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책을 읽으면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과 개념을 계속 연상해서 얘기하니까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더군다나 칸트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김정빈이는 어려운 얘기를 사실은 되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쉽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문학을 했고 제 체질이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 깊이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김정빈만 거의 가능해요. 물그릇가는 불가능해요. 이게 제 특징이에요. 장점이고. 그래서 상위 개념 못 알아들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온 것이 50리, 70리 와가지고 대중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가지고 내가 대중성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너네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러나 저는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반찬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거기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은평 조계사 은평 지원에서 할머니들 상대로 내가 한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한 30분, 1시간 했는데 할머니들이 다 알아듣고 엄청 좋아해요. 심지어 그 주제가 빤야지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으로 설명이 되는 게 저거든요. 그건 줌 아웃, 줌 인 하면 되거든요. 줌을 어디다 맞출 거냐, 초점을 어디다 맞출 거냐에 따라서 제가 좌표 얘기했죠. 수준 좌표, 성격 좌표에 맞춰서 딱딱딱딱 할 수 있어서 쉽게도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개념어 사용 빈도가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죠? 옛날에 대학생 수준 개념어를 썼다면 오늘은 고등학생 수준 내지는 중학생 수준 개념어를 쓰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난 얘기보다 훨씬 알아듣기 쉽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할 분위기여서 그런 거예요. 더 쉽게 들리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점에서 법륜스님으로 돌아가면 법륜스님 분명히 대중성이 있고 그것이 훌륭하고요. 저는 100만 명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법륜스님은 제가 살아서 70년 동안, 그러나 좀 어려서는 모르지만은, 한 20대 이후 많은 종교인들을 멀리서 봤지만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성철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이죠. 세 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성철보다도 추기경님보다도 더 훌륭한 면도 있어요. 그만큼 특별한 분이에요. 그레이트맨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100만 명 앞에서 말할 수 있고, 본인 앞에서도 말을 할 수 있고, 남 앞에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다. 다만, 위대라는 말이 로레이트를 번역한 말인데, 영어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은, 영미권에서 그레이트라고 할 때 하고,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위대하다고 할 때는 좀 느낌이 달라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영미에서는
위대한 사람은 한 100만 명에 한두 명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라면, 동북아시아에서는 한 1000만 명 가야 한두 명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위대라는 말을 함부로 안 쓰고 삼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영어에 익숙하신 분으로서 제 의견이 맞나요? 글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예를 어쨌든 들면, 뭐, 예를 들면 영미권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무함마드 알리라든가, 마이클 조단이라든가, 펠레 같은 운동선수. 저는 그보다 못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정도 딴 사람 보고, 그레이트맨, 그레이트 우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봉주나 뭐 이런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딴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근데 그냥 금메달 하나 땄어, 탔고 가지고 이번에 땄는데, 위대하다 그러면 말 돼야 안 돼. 약간, 지나치다고 하겠죠. 살짝 좀 어색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미에서는 그레이트란 말이 조금 우리보다 값이 덜 나가요. 또는 남을 잘 칭찬해. 그렇죠. 예, 웬만한 사람이면 훌륭하다고 해줘. 우리나라는 칭찬에 아주 인색해요. 그래서 그레이트란 말을 함부로 안 써. 김구정도 돼야 그레이트고, 박정희한테 그레이트라고 했다가는 혼나. 나는 박정희가 그레이트야. 물론 한쪽에서 그레이트건 다른 쪽에서는 역 그레이트, 나쁜 그레이트야. 근데 그레이트 한쪽에 또 있어. 있으면 있는 거지. 뭘 그레이트가 모두 그레이트냐? 그럼 뭐 펠레가 모두 그레이트야? 펠레도 독재에 협력한 사람이요. 어떻게 모두 그레이트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레이트 하면 그레이트 한 건데 어쨌든 법륜 스님은 위대한지는 몰라도 그레이트 하긴 해. 응? 난 그거는 100번 인정을 하긴 하나 역시 사상의 범주 면에서 저처럼 이렇게 변별되어 있지 않고 개념화하고 추상화하는 면에 있어서 면하고 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도하고 전구까지는 전혀 커버하지 못한다고 적어도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판단되고요. 그분이 말하는 윤회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인간 석가라고 하는 옛날에 낸 부처님 전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 책을 팔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는 부처님 전혀 찬성하지 않아요. 인간 석가라는 말 속에는 부처님을 초월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본다는 현실적인 힘은 있으나 물론 저도 인간으로 보죠. 그렇게 인간으로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지 못하는 역사적 그런 존재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서 인류의 대스승이 되었는데 부처님을 바라보는 존경심의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훨씬 더 존경해요. 저는 저보다 더 부처님을 존경한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공자에 대해서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감탄에 감탄을 하고 도무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부처님은 높아지고 저는 조그만해져요. 공자님 마찬가지. 도무지 자만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가면 갈수록 그 양반은 높아지고 나는 작아져. 그렇게 저는 부처님을 우러러 보아요. 예수님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간석가의 생애 어쩌고 하고 나올 때부터 벌써 첫 줄부터 그런 존경심이 안 느껴져 나는. 감탄과 감동이 없어. 저는 그건 도무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감탄과 감동과 우러러봄이 구도의 시작이에요. 진짜 구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감탄과 감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미 사상의 핵심, 서울 한복판 중앙층을 알아야 나와요. 그것이 무아와 공이에요. 무아와 공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아야 부처님이 위대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양반은 연기법이 무아로 되는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해하는 연기법은 세속적 연기법, 그냥 일반 스님들이 많이 말하고 지식인 스님들이 주로 그런데 예를 들면 노사 관계도 서로 인연 관계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니 협력합시다. 뭐 이런 정도의 건데 연기법은 절대 그렇게.
아니, 부처님이 노사관계 그런 거 하라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경쟁이 해결됩니까? 그렇게 하면 협상이 돼요? 서로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노사관계에 서로 협력해갖고 양보한 사람 봤냐고요? 그러면 왜 민주노총이 그렇게 버티는데 해결 못해요? 민주노총에 가서 스님이 설법하면 노총이 아, 참 그러네요 하고 협력할까요? 경영자총협회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통할까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걸 심오하다고 하는 인간들은 알았다고 심오하라고. 하나도 안 심오해. 연기법은 기본적으로 수기 분야예요. 이익조정 세계가 아니라고. 이익조정 세계로 연기법을 갖고 올 일이 아니야. 나 해탈하는 데 써먹는 법이야. 무화법은. 이익조정은 부처님한테 배울 일이 아니야. 그거는 심리학에서 배워야 되고, 오히려 공자한테 배워야 되고, 몽테스키우나 루소한테 배워야 돼. 정치사상가들은. 근데 그런 정치사상의 역할, 포지셔닝, 이런 거에 대한 숙고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역시 이것도 제가 아는 거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법륜 스님의 지금 이인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인자라는 말은 구도계에 마땅치 않고, 어쨌든 법륜 스님이 가셨다고 하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아직은 부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소태산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소태산은 살아있을 때 정산종사를 중앙에 딱 배치해놨어요. 10인 1단. 내가 대장이고 반장은 얘다. 그 밑에 8명 있다. 이렇게 딱 해놓고 갔어요. 18살짜리를 뒤에다 했고, 잘하고, 무대를 잘 이어서 교단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소태산보다 못한 거요. 정산을 아직 못 만났거나 못 만들었거나, 그런 제도에 대한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 살아있을 때는 되겠지만 가고 나면 어떡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많아요. 대행 스님도 그렇죠.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큰 스님들 가고 나면 제자들끼리 싸움만 하고 그 스님 우상화 해놓고 사리만 모셔놓고 절만 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세간적 지식이 없고 첫째는 세간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명예욕 때문에 미안하죠. 대행스님 같은 경우에 살아있을 때 당신도 설법하고 제자도 설법하도록 전혀 시킨 적이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아. 어떻게 감히 내 대신 이러고 있지. 지금까지도 설법을 못해. 그건 뭐야? 정산종사가 그랬을까요? 아니잖아. 그렇게 후계자가 커질 만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할 뿐더러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마인드를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분이 가르치는 철학 체계 안에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종교는 교리의 결과물이니까 교리, 즉 그분의 사상 안에 후계자가 잘할 수 없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김정빈의 사상대로 하면 후계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와요. 김정빈이는 언제나 비판당할 수 있고 언제나 개방되어서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사람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 튀어나오시지 저절로 튀어나와서 뭐 후계자인지 뭔지는 몰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나올 수 있게 항상 저는 열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법륜스님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세간과의 결합 문제. 또 기독교 같은 지도자하고도 이제 많이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이 법사님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법사님이 이 기독교 비판서를 냈는데 추천사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불교,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료하지 않다는 뜻도 있어요. 기독교도 훌륭하고 불교도 훌륭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절 밖에서 세속인으로서 저 그렇게 말하지만 절 안에 들어와서 우리 불교인에게 모여 있을 때 내가 하필이면 왜 그런 거에 절로 들어왔냐? 교회로 왜 안 가냐? 불교는 기독교는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난 들어온 거야.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어.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별이요. 나가서 말할 때하고 여기서 말할 때가 다르고 그것이 표변한 게 아니요. 원래 그런 거요. 근데 그냥 나가서 기독교도 훌륭하고 들어와서도 기독교도 훌륭하고 이래버리면 회피는 왜 분별을 해야 되냐고. 이런 거에 대한 변별이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는 좀 짧으시네요. 이거는 법률 선생님 들어도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위대한 건 위대한 거고 짧은 건 짧다고 얘기해야지. 김정빈이 당신 짧아. 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포교에 한 명도 못해. 그래 짧아요. 나는 언제든지 인정할 거니까. 나 지적해달라 이 말이야. 언제든지 내가 잘못하고 올게. 그리고 나이 70이나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말조심만 하고 살아. 달라이라마도 아니면 아닌 거고 말이지. 석가모니조차도 아닌 걸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야. 석가모니도 모르는 게 있어. 미안하지만. 왜 부정단어만 맨날 쓰셔? 고니 뭐 무슨 맨날 무슨 무상이니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불교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라고 안 하고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또 부처님은 예수의 복음법 몰랐잖아요. 역발상 몰랐잖아요. 인과만 갖고는 안 돼요. 인과 너무 답답해요. 인과 때문에 어두워요. 인과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과를 말할 때가 있고 인과를 깨뜨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난 부처님이 눈앞에 있어도 가서 토론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 비판이지 비난은 아니에요. 감정도 하나도 없고 그분을 뭐 능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닌 걸 그냥 3, 3, 5, 8이라고 하니까 구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틀렸으면 야 너는 왜 3, 3, 8이라고 그래 김정빈 구잖아. 그러네. 그런 식으로 고칠 거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륜 스님께서 상담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개념이 능숙한 사람이 볼 때는 두세 개 들으면 그만이다. 같은 얘기 반복이다. 거기 돌아다닌 사람은 아직도 반찬 얘기만 하지 식자재 얘기는 모르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좀 심하게 말을 했는데 심하게 말을 한 내 말이 일단 감정적인 문제는 빼고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핵심 메시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수많게 고민을 해온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정확히 알고요.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간도 벌써 10시가 다 됐네요. 10시까지 오늘 이야기했는데 54분이나 됐어. 그래서 제가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열을 많이 냈고 그러나 본의 아니게 인형사과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는 제법 괜찮았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마지막으로 나무 스님은 그동안 듣고만 계셨는데 한마디 소감해 주시고 끝냈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그 나약한 면을 교수님의 그 독수리 눈으로 볼 때 저는 참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는 경인 숙이 아닌해서 제가 아르마리 몽통우리에서 허상천리를 해가지고 제가 제 자신의 새싹이를 볼 때 가뭄의 단비를 만나서 씨앗이 눈을 뜨면서 새싹을 돋는 그런 나약하지만 나약하면 더 강한 뿌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의를 제가 공부를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지에서 10지까지 안 가고 일지에서 3지까지 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지까지만 하자고요, 우리. 10지까지 할 말고. 저도 그 이상 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그러나 그 10지경의 3지는 제법 저는 근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강의 초창기도 말씀드린 거의 뭐 98%라는데 100% 완벽하게 반비례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선 안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인데, 교수님께 뭐 전화로 뭐 한두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좀 새로운 움직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그 움직임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임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는 뭐, 제가 뭐 리더로서 뭐 어떻게 나서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살아보니까, 그냥 뭐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펼쳐볼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또 그것이 뭐 이제 흉으로 보일 것도 없고 또 그 정도는 제가 뭐 움직이면서 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또 그 마주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맷집은 또 충분히 제가 쌓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앞서서 수십 년 이렇게 걸어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많이 좀 본받아서 이제 제 스스로 좀 많이 취할 건 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단 제일 1순위는 제 공부가 더 깊이 되도록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주변을 좀 더 조금이라도 좀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이제 또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밝은 불교니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